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오늘 지수는 약바, 양시장 모두 다 약바울 마음이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시간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체감 지수가 좋은 시장이셨을 테고, 반대로 일반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체감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시장에서 약간 기존의 구조하고는 상당히 좀 상반된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구조가 나타났냐면, 시장에서 뭐 중심이 되는 그 업종은 거의 똑같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업종들이 뭐 자동차, 2차 전기, 그리고 일부 IT와 그리고 증권, 뭐 정유 이런 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순번이 약간 번갈아 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한 번씩 강세를 이어지는데, 오늘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쪽이 상당히 좀 강했죠. 근데 반대로 오늘 시장에서 약간 독특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왜 그러냐면, 앞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8월 중순에 바닥 찍고 나서요, 계속해서 강세를 띌 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이게 같이 들어왔거든요. 연기금과 프로그램의 매수가 연달아서 시장을 받쳐주고 오히려 이런 시총 상위 주들의 탄력을 높여줬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크게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베이시스 약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가 시총 상위주들의 약세를 불러왔는데, 오늘은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간단하죠. 삼성그룹주. 근데 그 삼성그룹주 안에서도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뭐 삼성 SDS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 그러니까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좀 상당히 두드러진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 현재 시장을 상당히 코스닥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셀트리온이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졌죠. 근데 시총이 높은 셀트리온이라든지 CJ ENM 이런 종목들은 버텨주지만, 그 외적인 시총 상위 시총이 좀 높지 않은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이 좀 세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차별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자동차 섹터가 강세에 띈 이유는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어저께 강세에 뛰었을 때도 분명히 이슈가 있었고 모멘텀이 있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자동차 부품이나 이쪽이 강세에 뛰었던 것도 똑같이 어떤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이제 어저께 발표된 유럽에서의 자동차 판매 동향이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이제 발표될 때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가 한 2.2% 정도가 3% 가까이 여기 나오죠. 10월 달에 전년 대비해서 2.9%의 이제 증가세가 나타났었는데, 이 증가세가 전체 차종이 2.9% 판매가 늘어났으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동안 억눌렸었던 자동차 판매라든 이런 소비 자체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탈리아 지역에서 상당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유럽에서 2.9%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차가 얼만큼 증가를 했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현대차는 전년 대비해서 4.4%의 증가가 나타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8.4%의 증가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가 유럽 전체 판매 증가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다시금 시장에서의 이제 그 마켓 시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차지하는 비중이 둘이 합쳐서 6%대로 다시금 회복을 했다는 거죠. 결국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모멘텀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그동안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중국 여러 군데에서 판매가 저조하다, 이런 부분이 신차 사이클이 도래가 되면서 확연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이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자동차 섹터가 11월 달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10월 달 차량 판매가 발표되면서 모멘텀은 들어왔고요. 중국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중형차 차량 점유율이 20%대를 회복했다고 하면서 또 모멘텀이 들어왔죠.
그리고 어저께는 유럽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좋았던 부분도 역시 모멘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밸류 메리트가 있고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이 모멘텀이 들어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다음에도 제가 또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얼마큼 나타났냐 이 부분인데요. 앞전에는 이제 제가 아까 왜 합쳐가지고 6%라는 수치를 말씀드렸냐면, 시장에서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사실 현대차, 기아차는 상당히 큰 약진을 했었습니다. 그 약진을 하다가 2013년도 초반에 상당히 현대차가 이제 점유율을 유럽에서 4%까지 증가를 했었고, 기아차 같은 경우 이 당시에 2.5%에서 6.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 나타나면서 그때 현대차가 한번 주가가 고가를 만들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오면서 크게 꺾였던 부분이 있었죠. 그 이중통화의 약세라든지 신차 사이클이 늦게 도래하면서 약했던 부분이 서서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아차는 2.5%라는 마켓시어 부분을 바닥을 만들어놨고, 현대차는 3%한 자리대를 바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 자체가 다른 글로벌 자동차에 비해서 저평가된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제가 이제 차트를 또 한번 받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어저께 이제 차트를 봐드릴 때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그림이 뭐냐라고 말씀드릴 때, 바닥을 만들 때는 박스권으로 바닥을 만들거나 또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바닥을 만든다,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시장은 왜 주도주가 더 좋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항상 주도주는 시장보다 강하고 그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시장만큼의 조정을 받거나 덜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8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죠. 올라오다가 11월 초부터 꺾인 그림이 있었는데, 현대모비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이 그림을 이탈을 했지만, 현대모비스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항상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박스권의 그림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박스권을 본다면은 직전에 고점 라인대를 만들었던 이 박스권이죠. 즉, 다른 종목들은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다면 현대모비스는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준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 역시나 시장에서는 강세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 자리, 이게 정확하게 연결된 그런 종목인데, 어저께 제가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를 말씀드릴 때도 똑같은 차트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똑같죠. 오늘도 시장에서 바닥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오늘 거래량의 증가, 강세 똑같이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를 이제 새롭게 접근을 하려고 한다. 방법은 간단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박스권의 중간마디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격대, 중간이 이제 13만 1,500원, 1,0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를 안착할 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접근을 못할 정도로 강하게 튀어가지고 박스권 상단 돌파한다? 그러면은 돌파하고 나서 지지 받을 때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대형주라는 거는 늘 천천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 강세 띄었던 이제 섹터들 있죠. 뭐 내수라든지 납포가대주라든지 그 외적으로 전기차라든지. 근데 어저께 쫓아가셨다라고 하면 오늘 어떻게 돼요? 바로 쉬어버리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 자체가 방향을 잡으면서 강하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시장이면은 그때는 쫓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바닥은 잡힌 듯 하나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강하게 가는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잡힌 시장에서는 똑같이 시장에서 조정 주는 거를 잡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개인 쫓아가봤자 조정을 받을 때 또 쉬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대형주를 접근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특히나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렵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지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렸던 업종과 섹터만 계속만 보시면은 그 종목들 안에서 단기 접근이라든지 끌고 가는 접근이라든지 다
충분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자동차는 안 좋았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도 안 되는 거고, 예전에 이런 종목들은 비쌌었어, 지금 갈 때 가니까 꺾였었어,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버려놓으면은 굉장히 쉬운 시장이죠. 왜? 가는 종목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외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여 계시면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때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시장에서 프로그램이란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앞서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국내 증시를 볼 때 국내 증시가 받아쳤었던 8월 24일을 전후로 해서 국내 증시에서 강하게 올려준 주체는 연기금 그리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오늘은 프로그램이 금융투자 쪽에서 1,000억이 넘게 출회가 되었는데, 1,000억이 넘게 출회가 되었는데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가 강세를 떴다? 약간 아이러니한 경우입니다. 왜냐면 프로그램하고 시총 상위주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약화된다라고 할 때는 실제로 시총 상위주들로 매도가 세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오히려 역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더 강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흐름이 왜 나왔냐라고 할 때,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나왔다, 또는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씩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은 이런 그림이 나타난 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주 간단하죠. 그럼 시장에서 왜 지지가 나오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연말 배당 시즌이 들어왔죠. 근데 배당 시즌이 들어올 때 지금 현재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차 그룹, 그리고 은행주라든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배당 수익률이 기본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 부분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뭐 신흥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시장에 여전히 위험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퍼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배당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2% 이상이 보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강세를 띌 때는 우선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한다? 받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를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이쪽에서 받아준다는 거죠. 투신권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제가 이 시간에 해드렸지만 어떻게 된다였습니까? 펀드 한 매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받쳐주는 거죠. 펀드가 유입이 되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배당 투자에 대해서 접근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도가 세게 나온다기보다는 서서히 이제 모멘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나중에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는 그냥 지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2015년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전체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국내 증시가 2010년도, 11년도 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여줬었는데, 실제로 순이익을 이제 기준으로 할 때 순이익이 올해 어떻게 됩니까? 2010년과 2011년도의 고점을 넘어갔죠. 근데 대신 여기서 넘어갔는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한국전력이 이제 한전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받은 대규모의 이익이 있죠. 그걸 빼게 되면은 실제로는 2010년도에 가장 높았던 순이익하고 올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추가적으로 못 빠질 이유는 뭐냐? 이익 자체는 예전에 높았던 이익 정도를 맞춰놨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자산 가치는 점점 높아졌으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서 하락을 제한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장은 시장 자체는 하락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누굴 중심으로? 시총 상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높은 순이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데, 만약 시장에서 예상치만큼 나타난다면 내년 시장은 박스권을 돌파한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온 섹터들, 어저께도 우리가 확인할 때가 환율에 대한 효과, 그리고 유가에 대한 효과를 보는 주로 수출 관련주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2010년도 실적하고 지금 현재 실적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때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업종이 그때만큼의 이익을 내고 그때보다 더 좋은 이익을 내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2010년도에 순이익이 가장 높았을 때와 아직까지 2015년은 종료된 것이 아니니까 4분기 실적까지 예상치를 포함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유틸리티 쪽에서가 가장 2010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전 부지에 따른 8조 원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규모가 상당히 좀 부풀려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뺀다 하더라도 유틸리티 쪽에서 상당히 2010년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좋죠. 왜? 한국전력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좋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주가가 2010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자동차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2010년도 주가와 현재의 주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예전보다 당연히 이익 자체를 많이 냈으니까 삼성전자도 주가가 현재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도 2010년 대비했을 때는 이익이 증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동안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감익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안 좋게 현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진 건데 결국 그 부분도 실제로는 이제 서서히 좋아진다로 되겠죠. 그러면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분 뭐냐. 자동차가 2010년도의 주가만큼 현재 받쳐져 있냐. 아니죠. 2010년도보다 이익은 더 좋다. 이건 더 좋은데 현재 주가는 2010년 대비해서 훨씬 더 밑에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저평가 메리트라든지 시장에서 모멘텀이 나오기만 하면은 주가가 한 번씩 뛰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앞으로도 당연히 좋아질 거냐? 좋아지겠죠. 왜? 신차 사이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환율 효과 이어질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를 제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시총상위 종목들을 꼭 포트에 한두 종목을 편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10년도에 예를 들어 현대차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16만 밖에 안 하네? 이익은 그때보다 더 좋은데. 그죠? 자산 가치는 그때보다 더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저평가죠. 그러니까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현재 받쳐주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도 유통이라든지 금융, 건설 전부 다 2010년 대비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좀 더 높게 나오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유통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2010년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냐? 그걸 따지는 거고 금융에서 가장 주가가 안 올라간 애들가 누굽니까? 은행이죠. 왜? 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이 되었었고 상승할 모멘텀이 없다고 했는데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모멘텀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2010년 대비해서는 이익을 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평가 역시 박합니다. 근데 이유는 또 간단하죠. 왜? 아직까지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부분과 수급 자체가 워낙에 시총이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다른 쪽까지는 아직까지 수급이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쪽이 뭡니까? 조선이죠. 조선 같은 경우는 2010년 대비해서 주가가 심한 경우는 반토막 이상이 더 났죠. 거의 대부분이 반토막 이상이고 심한 경우가 거의 한 7분의 1 토막 이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물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출발할 때는 사실 적자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쪽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제대로 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해서 적자를 키워버린 그런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싸긴 쌉니다. 주가가 예전 대비해서. 근데 올라간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게 실적이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뭡니까? 2010년 대비해서 못 올라간 거죠. 그러면 화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누가 올라갔습니까?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일부 종목이죠. 근데 2010년 대비했을 때는 이익이 아직까지 가미이 되었으니까 예전에 고점 자리 때까지 가기에는 여전히 힘들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이드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못 움직이는데 이드 섹터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뭡니까? 중국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종이란 거죠.
그래서 내년에 AIB라든지 본격적인 1대1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인프라 투자 쪽으로 간다면은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될 때는 밸류메이트라든지 주가 싸다는 인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을 생각할 때는 이들 종목도 지금은 당장은 못 움직이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냐? 우선은 내년 시장 자체가 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 올해 대비해서 조선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버트로 볼 때는 올해 대비해서 이익이 증가분이 거의 40% 나온다. 어마어마한 건데 왜 40%냐? 올해 대규모 적자이기 때문에 내년에 소폭의 이익만 나와도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철강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건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건설까지도 시장에서는 이제 기저효과가 내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가 여기서 또 중요하죠. 왜? 자동차 자체는 아까도 말했듯이 실적이 2010년 대비해서 좋은데 내년에도 여전히 증가세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정유 섹터 이런 쪽은 올해 실적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섹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적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좋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들 섹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들 섹터가 제일 좋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할 때 대형주가 느리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기간을 길게 보고 보니까 대형주가 한 달 동안에, 두 달 동안에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장세는 사실 인내심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워밍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또 받쳐줬던 또 하나의 이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식대여 금지법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대여 금지법을 이제 만일 시장에서 25일 날 결정이 날 텐데 이게 여야 합의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연기금에서 갖고 있는 지분을 주식을 대여해서 공매도 하던 흐름이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연기금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가 이제 덜 나오게 되니까 기존에 매도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산이 되겠죠. 즉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제부터 심의가 들어갔는데 이게 다음 주 수요일 날 결정이 날 때 증시 자체를 받추거나 쇼커버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베시스가 약하게 뛰고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되었던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될 것이 연기금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비 시즌이 나오죠. 소비 시즌도 국내 증시의 하락을 제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될 텐데요. 실제로 미국의 소비 시즌이 올 때 2010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지수라든지 똑같습니다. 소비 시즌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췄을 때 실질적으로는 소비 시즌의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주가가 빠진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뭐 유럽에 대한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감을 갈 수 있겠지만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번 소비 시즌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 우려를 갖거나 해외 증시에 대한 리스크는 현재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는 시장에서는 어려울 게 없답니다.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시는데 어느 쪽 가시냐? 주도주 섹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열해드린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단타 그리고 포트까지 이쪽에서 맞추신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깡센클럽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